제가 결혼한 것이 75년 9월이니까 근 30년 된 얘기입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성혼 선언문 이외에 혼인서약이라고 하는 꼭 뭐 국민교육헌장이라든지 또는 뭐 유신에 대한 무슨 서약 같은 거 비슷한 그 서약문이 있습니다. 그 서약문은 뭐 의례적인 것인데 그 서약문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그 어른을 공경하고 나라에 공헌할 것을 맹세합니까? 라고 주례가 묻고 네라고 대답하면은 이 주례가 사인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나중에 그 혼인 서약문을 딱 받고 보니까 이 만연필로 나라를 지우고 사회라고 그 쓰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그 와중에 이 글씨를 고치셨네요. 그랬더니 나는 나라보다 사회가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1970년대 리영희의 글을 읽고 새롭게 눈뜬 젊은이들. 그들의 결혼 주례를 리영희가 맡았다. 하지만 그는 결혼식에까지 드리워졌던 유신 정권의 흔적을 거부했던 것이다. 난 애국을 하는 사람이지만 거짓에 입각한 애국은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종교처럼 숭앙하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진실에 입각하지 않은 국가는 난 애국을 할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 (77년) 유신의 서슬이 시퍼렇던 그해 겨울 또 한 사람이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당대의 비판적 지식인으로 명망이 높았던 리영희 교수였다. 그의 구속과 더불어 그가 펴낸 책들도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유신을 비판하는 말과 글은 모두 재갈이 몰리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의 책들은 당국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유통되고 있었다. 정가의 몇 배까지 팔릴 만큼 책의 인기는 날로 치솟았다. 몸은 갇혔으나 그의 책은 독자들의 손에서 손으로 살아 움직였다. 헌책방에서 여효존주가 그때 10,000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효존주를 10,000원을 샀는데 사고서 옆에 그 전환시대의 논리가 헌책이 그때 당시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냐 그러니까 그때 3,000원이었는지 얼마를 달라고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정가가 2,900원이었었나. 이게 이제 알려진 것이 70년대 유신화에서 학생운동이 막 격화되고 그러면서 저 문제 학생들 집을 하숙집이니 뭐 뒤져가지고서 책까지 오면은 반드시 이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심상치 않구나 하고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가 갖고만 있어도 구속감이었던 리영희의 대표작 전환시대의 논리. 책을 읽은 학생들은 이상하게 변해갔다. 그 책을 읽는 순간에 이 세계를 인식하고 사회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선명하고 다를 수가 있구나. 한마디로 전율 같은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어목한 겨울공화국 시절에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전율.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저만 해도 중학교 2학년 때 유신이 선포됐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 제가 나중에 알고는 너무 분개한 일이지만 학교 웅변대회 주제가 그 유신에 대해서 옹호하는 거였어요. 제가 거기 나가서 상을 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짱 다 거짓말이고 속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을 만드는 공장. 사람들은 리영희를 그렇게 불렀다. 그만큼 그의 책은 강렬한 자극이었다. 무엇보다 충격은 베트남 전쟁을 다룬 글이었다. 제1년대 2대대 5중대와 6중대는 작전 첫날인 당시 국민들에게 월남전은 반공의 성전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자유체제 수호와 경제 재건의 기치 아래 8년 8개월 동안 연인원 32만 명을 파병했고 한국의 청년들은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다.
그러나 리영이가 본 월남전은 달랐다. 그는 이 전쟁이 이념 전쟁이기 이전에 베트남 민중에겐 식민지 해방운동의 연장전이라고 인식했다. 공산 게릴라의 지도자 호치민을 존경받는 독립운동가라고 소개한 대목은 미국을 대신해 총을 든 한국 청년들에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처지이거나 혹은 일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시로서는 금기시되던 생각이었는데 70년대 중후반쯤 오면은 제3세계라는 말이 한국에 도입이 됩니다. 한국을 그동안은 제1세계 일부로 우리는 이해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세계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세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한국의 어떤 국제적 위상을 이해해 왔는데 그거를 한국이 자유세계 일부가 아니라 그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의 한 나라로서 사실상 베트남과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은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죠. 세계는 이미 대전환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었다. 자유국가 미국이 공산국가 중국과 손을 잡는 장면은 냉전의 해체를 예고했다. 더 이상 냉전의 논리로는 세계를 설명할 수 없었다. 시각의 전환이 필요했다. 하지만 남한 국민들에게 중국은 여전히 가난하고 폐쇄적인 공산 집단일 뿐이었다. 중공의 학정과 굶주림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 넘어오는 중공 난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조차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없었다. 반공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공산국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당시로선 범죄였다. 이들 난민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 중공에서는 리영이는 중국의 실체를 알기 위해선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의 행보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반공의 고정관념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리영이의 관심은 과거가 아닌 오늘의 중국이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그의 실증적인 접근은 당시로선 파격이었다. 다분히 냉전적인 시각 또는 반공적인 시각에서 현대 중국을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현대 중국이 하나의 역사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실험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 현실을 변혁하는데 현대 중국의 역사적인 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고민을 하면서 현대 중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세대들이 형성된 데에는 이영희 선생님의 중국 관련 그런 글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멸공, 통일, 총력안보 이러한 구호를 외치며 월남의 패망으로 박정희 정권의 불안이 극에 달했던 그때 반공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이념이었다. 유신 정권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분에 찬 시민들은 혈서를 쓰고 공산도당의 흉계를 분쇄하자고 외쳤으며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에 이어 세 번째로 출간한 우상과 이성은 맹목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상식의 눈으로 비판한 책이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마비시키는 거대한 우상을 향해 리영희는 이성의 돌팔매를 던진 것이다. 결과는 구속이었다.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해방 이후 최대의 필화 사건으로 불린 그의 구속은 출판의 자유와 국가 안보를 사이에 두고 일대 논쟁을 일으켰다. 우리 교과서에 공산주의 사회는 인민이 굶주리고 헐벗고 지옥과 같은 사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지옥과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이래도 고무찬양이 아닙니까? 공산사회가 가난해도 먹을 것은 먹고 병나면 치료도 받는 것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묘사해 편견을 바로잡으려는 게 이 책의 참뜻입니다. 철저한 반공주의에 기반한 유신 정권에서 베트남과 중국에 대한 사실적 언급은 금기였다. 공안 검사는 체제 유지의 보루였다. 이것 보아요. 당신이 뭐라고 변명하든 검사가 반공법 위반이다 하면 반공법 위반인 거야. 우상과 이성이라니 누가 우상이고 누가 이성이란 말이야? 반성문 한 장만 쓰면 풀어주겠다는 검사의 회유를 뿌리치고 리영희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다. 해외 공산 집단을 고무 찬양했다는 사유로
그는 결국 기소됐다. 바로 그날 감옥에서 어머니의 부고를 들었다. 체포되던 날 병상에 누운 어머니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한 말이 마지막이 됐다. 꽁보리밥에 수감자들이 내준 사과와 사탕으로 장례상을 차렸다. 인간의 얼굴을 한 법이라면 마땅히 석방해서 그 장례를 모시고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여러 차례 변호인을 통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밖에서대로 친지들이 모여서 화양동에 그때 계셨는데 장례를 치렀고, 안에서는 이제 이영희 선생이 그 가닥밥이라고 나오는 형무소에서 나오는 밥하고 반찬을 놓고 그 제사를 드렸다. 어둠 속에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벽을 뚫어 밝은 빛과 공기를 넣어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감각과 의식이 마비돼 고통마저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진실을 보는 시력과 생각할 힘을 되살려주는 것은 차라리 죄악일 수도 있지 않은가? (20세기) 초 중국의 암흑기에 민중을 일깨운 현대 중국의 대표적 지식인 루쉰. 평생을 거짓과 싸운 루쉰의 삶에 자신의 처지를 대입하며 리영이는 위안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루쉰처럼 지식인의 소명을 선택했다. 영하 14도를 오르내리는 감옥 안에서 리영이는 동상에 걸린 발가락을 침으로 찔러가며 스스로를 변론하기 시작했다. 자료 하나 없이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상고 이유서는 그렇게 쓰여졌다. 그는 나라의 어려움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욕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를 억눌러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권력욕 때문이라고 썼다. 그리고 반공법을 고치는 것이 나라의 혼란을 이겨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나의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에서 그친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나눠야 할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 글을 써야 했다. 그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다. 그러나 그 괴로움 없이 인간의 해방과 발전, 사회의 진보는 있을 수 없다. 진실을 찾는 여정, 그것이 리영이의 삶이었다. 또한 그것은 우리 현대사의 궤적이기도 하다. 평안북도 삭주가 고향인 리영이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서울로 나온 뒤 해방을 맞았다. 가난 때문에 학비가 면제되는 해양대를 졸업하고 교편을 잡던 그해 전쟁이 터졌다. 먹고 살기 위해 유엔군 연락장교로 입대한 그는 뛰어난 영어 실력 덕분에 미군 고위 간부들의 신임을 얻었다. 마음만 먹으면 출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전쟁은 뼈아픈 각성의 시간이었다. 51년 1월 군 간부들이 거액을 착복해 9만 명의 병사들이 굶어 죽은 국민방위군 사건은 그에게 대한민국 군대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빨갱이 처벌을 이유로 70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 바로 그가 속한 부대인 11사단 9연대가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군대에 대한 그의 회의는 분노와 혐오로 바뀌었다. 전쟁과 군대를 알게 될수록 그는 점점 말수가 적어졌다. 어째서 이 나라에선 인간 말살의 범죄가 공비나 빨갱이라는 한마디로 이처럼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것은 내가 이데올로기의 광신과 휴머니즘에 대한 멸시를 깨쳐야겠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느낀 계기가 됐다. 군에 입대한 지 꼬박 7년을 채운 57년 여름, 그는 결국 군복을 벗어버리고 말았다. 총을 버리고 펜을 든 것이다. 외신 기자로 첫 발을 디딘 그는 신들린 듯 일을 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정세는 그의 탐구열을 자극했다.
변화하는 세계에 비해 한국 정치는 바꿔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이승만 정권의 모순을 군대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그는 기자가 아닌 시위대의 일원으로 4.19 항쟁에 나섰다. 8일 밤낮을 거리에서 보낸 그는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민중의 힘을 목격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정희 의장은 수행원 일동을 대동하고 그가 기자로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63년 한미 정상회담 수행 기자단에 참가하면서부터.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가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은 국내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언론은 일제히 회담의 성공을 알렸다. 이 회담에서 한국의 5개년 경제 계획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으며 그러나 리영희의 기사는 달랐다. 그가 접촉한 미국 측 회담 실무 책임자는 백악관의 반응이 냉담하다고 일러주었다. 미국이 박정희에게 약속한 경제 지원은 조속한 민정 이양과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전 파병 등 7가지 요구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가 타전한 기사가 각 신문에 대서특필되자 그는 수행기자단에서 추방돼 즉시 귀국해야 했다. 하지만 통신사 기자 시절 여러 건의 특종을 한 것이 주목을 받아 조선일보 외신부장으로 스카우트된다. 진실을 밝히는 기자의 사명을 자랑스러워했던 그는 후배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기자였다. 하지만 베트남전의 시각 차이로 정권과 계속 긴장 관계를 이어갔다. 백마용사들 맹호와 청룡의 뒤를 이어 월남 땅에 자유와 평화를 심고 나이현의 국기를 세계 만방에 선양시킬 백마용사들. 정세의 이면을 살피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야말로 외신 기자의 소명이라고 생각한 그에게 베트남전 파병을 독려하는 정권의 지침은 기자로서의 양심에 위배되는 일이었다. 그는 정부가 베트남전 참전을 결정할 당시부터 줄곧 파병을 반대하는 기사를 썼다. 당시 정부의 파병 방침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언론인은 거의 없었다. 그의 기사는 곧 회사와 마찰을 일으켰다. 다른 신문들은 다 하랜 대로 베트남 전쟁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내가 안 그러니까 정권이 중앙정보부에서 나에게 많은 유혹이 있었지. 뭐 가서 글 2건만 써주면은 돌아오면 월급은 다 주고 월급의 3배에 해당하는 걸 또 가족에게 주고 베트남에 가서의 생활은 또 별도로 다 해주고 별 유혹이 많았지. 2번씩이나 베트남 취재를 거부한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이거는 이 부장을 정부의 반공 정책에 배치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우리 회사도 당신의 그런 입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표를 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조선일보를 떠나게 된 거죠. 신문사에서 쫓겨난 그는 72년 대학에 둥지를 틀었다.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부임한 그는 기자 시절 못다한 공부에 몰두했다. 그는 서방 통신사들이 보내는 서구 중심적 외신의 이면에 존재하는 제3세계 국가 그리고 중국을 집중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문의 영역에서도 그는 용납되지 않았다. 유신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도 쫓겨난 것이다. 그리고 곧 2년간의 징역살이를 하게 된다. 베트남전과 중국의 실상을 다룬 그의 책들이 반공법에 저촉됐기 때문이었다. 유신의 종말로 다시 복직된 그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 또 한 번 시련을 맞이했다. 5.18 광주 항쟁의 배후로 지목당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복직 4개월 만에 그는 또다시 해직의 아픔을 맞는다.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음에도 신군부는 그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 기자에서 2번, 교수에서 2번, 그의 인생의 4번째 해직이었다. 네, 그분이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처럼 그 연금을 갖다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72년도에서 94년도까지 그 교수 경력으로 볼 것 같으면 20몇 년이 넘는데요. 그동안에 그 2년 정도의 감옥살이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퇴직이 당하셨죠. 또 그리고 80년대 그 전두환 정권 들어옴으로써 다시 또 해직이 되셔가지고 이제 4년인가 몇 년 동안을 갖다가 그분이 해직 생활을 갖다가 하셨는데 20몇 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갖다가 그 양반이 다시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해직이 되신 다음에 몇 년 동안 그 고생을 갖다가 무던히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색을 갖다가 한 번도 그런 기색을 갖다가 바깥으로 내시지 않고 항상 대범하고 항상 평화롭고. 거듭된 구속과 해직에도 아내는 그의 양심을 지탱해준 힘이었다. 그 말할 수 없죠. 우리 가족들의 우리 집사람 고생은 참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용케 가정을 꾸려주고 애들 교육시켜주었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집사람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지. 사람들은 내가 독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걸 하나 한데, 지식인은 자기 신념대로 살 때가 제일 행복한 거야. 글은 곧 그의 신념이었다. 그는 45년 해방 이후부터 대한민국이 잘못된 정신과 기반 위에서 시작됐음을 밝히는 글을 거듭 발표했다. 그리고 계속된 독재 정권의 극우 반공주의 논리를 집요하게 파헤쳤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그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배를 해 나가려니까 유일하게 그런 극우 반공을 내세워서 일체 이론, 양심, 논리, 학술적이건 정신적이건 사상의 자유 몽땅 말살하고, 잘 알죠. 그 수십만의 우리 양민들을 6.25 전쟁 당시에 학살했던 그런 세력들이 계속 지난 몇 해 전까지도 그들이 지배하고 있어.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가적인 체질, 국가의 인격, 국가의 본질, 이런 것을 내가 문제시하는 거예요. 그의 글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은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국민들 88년 여름 국회는 뜨거웠다. 남북 학생회담의 허용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학생의 8.15 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우리 학생회담은 이미 국민적인 합의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학생회담을 어떻게 정부가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10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의 쟁점은 북한의 실상에 대한 논란이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거론하며 학생회담을 반대하는 정부에 맞서 리영이는 준비한 논문을 발표했다. 남북한의 군사력, 전쟁 수행 잠재력, 총체적인 국가의 안보를 유지해 나가는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의 능력은 저는 남한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정부가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열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우세에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때 민정당 집권 여당과 이제 군사 관계자, 그 정부 관계자들의 반박이 있으니까 우리 이영애 선생님이 큰 가방에서 서류를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꺼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은 반 이상은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잡지나 저널이나 아니면 그 미국 문서였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밑줄을 긋고 옆에다가 그
표시를 해 오셨어요. 리영이가 제시한 논문은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우세하다는 종래의 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그는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결코 우세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조국 통일의 그는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단순히 병력이나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는 경제력과 국제적인 여건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논문을 발표한 88년 당시 남한이 북한보다 인구에서 2배, 경제력에서 10배 앞서며 동맹국의 지원도 월등히 우세하다고 리영이는 분석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남쪽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이 거의 고정관념화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인 그 우위로는 그 북한의 무력 남침론의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됐고, 그뿐만 아니고 남한이 군사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남한이 계속 군사력을 증강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근거로서 이제 제시가 되어 왔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리영희 선생님은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제 최초로 그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영희의 논문이 발표된 지 석 달 후 국방부는 국방백서를 펴냈다. 정부가 군사 정보를 공개한 것은 건국 이후 최초의 일이었다. 이영희 교수님의 이러한 그 노작 때문에 국방부 측에서 여기에 대한 일종의 그 어떤 반대 이론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제시했고, 이전까지는 그 공개하지 않았던 일부 그 국방 관련 자료를 이제 그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안보 국방 문제에 부분적이나마 열린 그 논의의 장을 만들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요. 열흘 가까이 긴장이 고조돼 가던 서해 해상에서 급기야 포송이 울렸습니다. 99년 6월 꽃게잡이가 한창이던 때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남북한 해군 간의 충돌이 일어났다. 북한 함정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다는 이유였다. 이 교전으로 북측 군인 2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측의 북방 한계선 침범과 어떠한 무력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짧은 교전 상황에 비해서 아군 측 피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3년 뒤 월드컵 폐막일을 하루 앞둔 2002년 6월 29일 서해에선 또다시 교전이 벌어졌다. 이날의 충돌로 남측은 함정이 침몰하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한 척이 침몰되는 등 우리 해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이번에도 똑같이 북한의 영해 침범을 강력히 성토했다. 교전의 핵심에는 북방 한계선이 있었다. 남측 언론들은 북방 한계선이 군사 분계선이라고 보도하면서 북한이 이 선을 넘었으니 명백한 영해 침범이라고 당연시했다. 내가 보다 못해서 또 논문을 썼어요. 뭐 요거 한 7, 8년 전이지. 소위 북방 한계선이라는 게, 서해 북방 한계선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 그 당시에 서울대학의 국제법 교수 학장이라는 사람도 북방 한계선, 서해 북방 한계선은 대한민국의 영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 한심하게. 전혀 아니거든. 리영희의 주장은 북방 한계선이 합법적 군사 분계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남북이 교환한 문서와 미국의 비밀 문서를 뒤지며 북방 한계선의 진상을 추적했다. 그가 손수 지도까지 그려가며 찾아낸 바에 의하면 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서해 분계선은 한강 하구 수역까지가 전부라는 것이다. 북측 연안에 임접해 늘 충돌의 불안을 안고 있는 서해 5도 해상은 휴전 후 계속된 남북의 대치로 협의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휴전협정에는 여기에 선이 없어요. 선.
이게 소위 휴전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북방 항해선이 그어지는 데인데 여기가 없는 거야. 원래 없는 여기 공해야 이건. 남쪽의 바다도 아니고 북쪽의 바다도 아니라고. 국제법으로도 그렇고 우리 휴전협정에 의해서도 이거는 앞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걸 이승만 정부 때 하도 우리 쪽 남한 쪽 해군에 올라가서 공격을 하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휴전협정에 못 올라가게 되어 있다. 여기까지만 올라오라. 이상 못 올라온다 해서 이래서 한국 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북 군 당국의 장성들이 지난 5월 26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은 다가오는 꽃게철을 대비해 서해에서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회의였다. 궁극적으로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의 관점에서 북방 한계선을 언급한 리영희의 글이 앞으로의 회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된다. 이것은 그 과거와 같이 우리가 어떤 그 애국주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고 하면은 결코 남북 간의 어떤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리영희 선생님의 이러한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북방 한계선 문제, 그 서해 어떤 그 오도 문제라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하는 점에서는 앞으로 그 남북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가 그 해결될 수 있는데 크게 그 이바지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 학살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82년 봄, 부산 미문화원에 방화가 일어났다. 학살의 배후에 미국이 있음을 지적한 사건이었다. 부산의 방화 사건은 대학가의 반미의식에 불을 질렀다. 85년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한 학생들은 광주 학살에 대한 미국의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해가 갈수록 학생들의 분노는 커졌다. 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목숨마저 던질 만큼 그들은 한미 관계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가의 반미 시위가 절정에 다다랐던 88년 5월, 주한 미 대사 릴리가 입을 열었다. 그는 학생들이 광주 항쟁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며 미국은 광주 진압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릴리 대사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리영희는 반박문을 써서 신문에 게재했다. 그는 11개에 걸친 반박 논리를 개진했다. 이 중에서 쟁점이 된 것은 공수부대와 24단의 광주 투입 허용 여부였다. 그는 책임이 없다고 일관하는 대사관의 논리를 역으로 공격했다. 공수부대는 유엔군 사령부의 동의 없이 사용될 수 있다. 광주의 공수부대 출동은 미군 사령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우리에게 협의할 필요도 없었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북한에 대한 방위이다. 공수부대가 한미연합군 사령관의 권한 밖에 있다는 것은 편제상 사실이다. 그러나 광주 학살의 책임을 논하는 마당에 그것은 형식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60여만 한국군을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휘권 안에 편입하면서 어째서 민중항쟁을 무력으로 탄압할 공수부대는 권한 밖에 뒀는가?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그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그러니까 군사독재 정권들이라는 것이 한반도에서 어떤 그 유지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어떤 그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뿐만이 아니고 그 정권에 대한 민주적인 저항,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어떤 그 국민적인 저항에 대한 폭력적인 억압의 수단으로서의 군대도 필요하다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한미 군부 어떤 고위 정책 그 수준에서의 고도한 정치적인 암묵적인 합의 이런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작전 통제권의 형식적인 그 귀속의 차원을 떠나서 어떤 그 한미 관계의 어떤 그 현상을 넘어서 그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근원적인 어떤 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우리가 그 어떤 뭐 반드시 어떤 그 정해진 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질문들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굉장히 전국을 그 찌르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봅니다. 미 대사관 측은 답신을 보내왔다. 리영이가 제기한 11가지 질의에 대한 즉답은 피하면서 학생들의 반미 시위만 비판한 서신이었지만 미 대사가 한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답신을 보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미국 대사관을 놀라게 한 리영이의 문제 제기는 수십 년간 한미 관계를 파헤쳐온 그의 끈질긴 연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리영이의 지적으로 한미 관계의 인식의 지평은 더욱 넓어졌다. 이 밖에도 리영이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분석한 논문으로 한미 관계의 역사적 기원을 밝혀냈다. 그리고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제기했다. (88년 5월) 우리 언론사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다. 국민주신문 한겨레 신문의 창간. 리영이도 그 주역의 한 사람이었다. 난 눈물이 나와서 말할 얘기가 없어. 너무도 고맙고 감격스러운. 기자에서 해직된 지 17년 만의 일이었다. 김기춘 검찰총장은 이영희 교수는 한겨레 신문의 북한 취재팀 팀장으로 북한을 방문하려 한 차원을 넘어서 그러나 흥분과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창간 1주년을 앞두고 리영이에게 구속영장이 떨어졌다. 이번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그해 1월 그는 한겨레 신문 창간 1주년을 맞아 방북 취재를 계획했다. 북한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일본의 한 출판 관계자에게 서신을 보내 북한 취재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 그가 한 일의 전부였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리영이가 일본 출판인에게 보낸 서신을 증거 자료로 제시하며 김일성 주석의 인터뷰를 주선해달라는 대목을 문제 삼았다. 편지에서 그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썼을 뿐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를 반국가 단체인 북한 지역으로 탈출을 기도하고 북한 정권을 찬양 고무했다는 혐의로 구속했다. 리영이를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곧 양심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 의미였다. 재판은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한 법리 논쟁으로 확대됐다. 변호사들은 검찰을 향해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가보안법 사건의 그 공소장들을 보면 그게 뭐 수십 년 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거기에 북한은 북한 공산 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다. 그리고 이런 반국가 단체인 걸 잘 알면서 뭐 그쪽으로 탈출하려고 했다거나 또는 뭐 그쪽을 찬양했다거나 고무 찬양했다거나 또는 이제 그런 반국가 단체인 북한에 동조했다거나 그런 뭐 동조하는 고무 찬양하는 유인물을 만들었다거나 이렇게 지금 전제를 세우고 처벌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는 전제가 깨져버린다면 결국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든 사건은 결국 그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리영이는 그의 책에서 북한도 엄연한 국가로 존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란 남한 정부의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남한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유엔의 승인을 얻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실상 유엔의 결의는 유엔의 입회하에 선거를 치른 지역에서의 유일 합법 정부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를 치르지 않은 38선 이북 지역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한 번도 행사된 적이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대해서는 어떤 남한 정부의 한국 정부의 어떤 주권도 미치지 않고 따라서 북한은 우선 유일 합법 정부의 관할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헌법상 그 규정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 영토다라고 하는 헌법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헌법에 그런 선언적 조항을 넣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는 국가의 개념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더군다나 77선언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당시에 77선언에서 북한과 남한이 서로 함께 번영해야 할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선언한 마당에 무슨 북한이 반국가 단체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리영희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 160일 만에 석방됐다. 이영희 선생님이 나중에 법정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기억이 돼요. 이 두동강단 나라에서 다른 한쪽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분당국 모든 저널리스트의 아주 신성한 의무다. 나와 한겨레 신문은 지난 반세기 동안 왜곡 전달된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조국의 평화로운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려고 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한겨레 신문은 이러한 사명을 영원히 거부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태어난 신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분단시대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진 리영희. 그러나 그에 대한 세인의 평가는 엇갈렸다. 유신 독재에 저항해 감옥살이했던 그가 또다시 신군부의 손에 끌려갔을 때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그를 한국 청년들의 사상의 은사라고 소개했다. 지식인으로선 다없는 찬사였다. 그이는 현대 한반도사의 체험적인 지식인입니다. 그이는 도서관의 지식인이 아니라 도서관의 면밀한 자료와 함께 조국의 산하 전체를 자기 지식인의 범주로 삼은 그런 분이죠. 그러나 국내 일부 언론들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 한때 그가 몸담기도 했던 신문사는 그를 반정부 의식화의 원흉으로 지목했다. 한 월간지는 그를 역사의 음습한 그늘에 사는 지식인이라고까지 비유했다. 어느 나라든지 이 식민지 과정을 겪었으면 독립운동가들이 해방된 뒤에 집권을 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민족사가 쓰여져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영희 선생이 그런 관점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이상하다고 보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영희 선생을 이상하게 보는 게 이상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말하자면은 그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오늘의 우리 민족을 보느냐. 아니면은 일제 협력했던 사람들의 관점으로 우리 민족을 보느냐. 아니면 일제 묵묵히 살았던 일반 국민들의 그 순환받은 그 민중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사를 보느냐. 아니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시선으로 우리 민족을 보느냐. 그 차이 같습니다. 찬양과 비방의 극과 극을 오고 갔던 리영희.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이르면 그 평가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된다.
북한에 관해서라면 리영희는 오히려 피해자였다. 64년 그의 첫 구속은 북한 관련 기사 때문이었다. 한 국제회의에서 남북한을 유엔에 동시 가입시키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을 알린 것이 전부였던 그 기사는 북한을 남한과 동등한 지위로 다뤘다는 보안당국의 어이없는 지적에 걸려들었다. (68년 1월) 세계를 뒤흔든 푸에블로호 사건이 일어났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미국의 초계함 푸에블로호가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정보 수집을 하던 도중 북한 해군에 의해 납포됐다. 우리의 용적인 인군 해군에 의하여 납포되었습니다. 공약과 전쟁 준비를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군인들이 약소국 북한의 포로로 붙잡힌 사실은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들어올린 이제 침략자. 백악관은 곧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북한의 동해상에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소련을 통해 푸에블로호를 석방하라고 북을 압박했다. 한반도는 곧바로 전쟁의 위기에 직면했다. 도시 원산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서 미국이 10달 동안을 원산 앞바다에다가 지금 이락을 공격했던 그런 해군 함대와 공군 함대를 갖다 배치해놓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위협을 했던 거예요. 소련이 개입해 들어오고 소련이 북한에게 제발 미국 다치지 말라, 미국 건드리지 말라, 미국이 진짜 원자폭탄 쓰려고 그런다 하려고 그랬을까 미국이. 그렇게 한데도 북한이 굴하지 않아. 10달 동안을. 강제성을 부르짖던 비제국주의자들은 1년 가까이 계속된 미국의 압박과 봉쇄에도 북한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결국 미국 존슨 대통령이 북한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후에야 푸에블로호의 승무원들은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 리영희는 이 사건으로 북한의 국가적 위상을 다시 보았다. 보고를 해, 국민에게. 30분 동안 텔레비에 나와서 보고를 하고 여태까지 한 것을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North Korea seems to be out of the pressure of USSR라는 말을 놓고 딱 끝내. 그 전체 10개월 동안의 노력에 무슨 소리냐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소련의 이빨이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인 것 같다. 괴뢰인 줄 알았는데 소련에게 너 안녕 눌려서 석방시키라 하니까 될 줄 알았는데 까딱도 안 하고 미국이 전쟁을 하려고 그렇게 해도 안 하고 결국은 자기 존슨 미국이 굴복하고야 끝났거든. 내가 그래서 조선일보 국제부장 할 때 처음으로 한국에서 북한을 북괴라고 반드시 꼭 써야 하는 것, 이 용어를 북한으로 고치는 동기가 그거예요. 98년 리영희는 첫 방북길에 오른다. 그의 비판 정신은 북한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았다. 북의 경직된 체제와 과도한 우상화에 대해 서슴없이 지적해 북한의 고위 간부들을 당황시키기도 했다.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처우와 송환 문제를 두고 남한 당국의 비인도적 태도를 지적하는 북측을 향해 리영희는 북한 정부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물었다. 그 사람들이 받은 비인도적 처우에 대해서는 완전히 당연히 남한 당국이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하지만은 실은 그 책임의 절반은 북한 당국 당신들한테 있다. 그건 안병수 부위원장 앉혀놓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우리는 그런 간첩을 내려보낸 적이 없다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은 무슨 공중에 뜬 무인격자가 되어버렸고 남한 당국으로서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해야 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게 됐었다. 그래서 참 영희 선생님으로서는 북한이 그렇게 사람을 내려보낸 적도 없고 사실을 부인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오기 직전 그는 조카를 만났다.
북에 남아있던 누나와 형은 이미 고인이 되고 없었다. 너무 늦은 귀향이었다. 처음의 기대와 달리 그와 조카의 만남은 사무적이었다. 남북의 오랜 분단은 체제의 좌우를 떠나 모두를 경직시켰던 것이다. 리영희는 그가 몸담고 살아온 남한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비판을 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리영희에게 남과 북은 모두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체제였던 것도 사실이다. 진실은 균형 잡힌 감각과 시각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 균형은 새의 두 날개처럼 좌와 우의 날개가 같은 기능을 다할 때의 상태다. 그것이 자연 법칙에 맞고 인간 사유의 가장 건전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너무나 독재 체제, 군부 독재 체제 논리에 의해서 너무나 완전히 그냥 오른쪽으로 완전히 180도 이렇게 딱 제껴진 그런 상태에서 꽉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래서 이제 군합발을 꽉 눌린 상태에서 사회 유지가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상적인 민족의식과 민주주의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와 자유평등 박애 정신을 가지는 그런 사회로 가지려면은 이걸 이렇게 바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던 걸 바로 세우려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는 바로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타성이 있어서 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된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 반대편으로 꺾어서 한참 동안 짓눌려 있어야 됩니다. 짓눌려 있다가 나도 결국은 이쪽에 있었던 타성 때문에 중간에 서요. 이영희 선생님은 이 중도적인 이 가치관을 지향하기 위해서 좌우 두 날개가 있어야만이 중도가 선다. 말하자면 왼쪽 날개가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잘라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논리를 편 거죠. 분단시대 지식인의 표상으로 7, 80년대 젊은이들 사이에 인생의 좌표가 됐던 리영희. 99년 그는 20세기 한국의 지성으로 선정됐다. 진실을 위해서는 불의와 거짓에 타협하지 않았던 그가 젊은이들에게 사상적 영향을 크게 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지난 독재 정권은 그를 위험한 인물로 보았지만 그의 책을 읽은 젊은이들에게 그는 우상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섣부른 우상이 되거나 우상처럼 행동하기를 거부했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체제보다는 휴머니즘, 인간에 있었다. 양명한 사람이에요. 뒤가 이렇게 뭐 우물쭈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나 아주 그냥 장작빡에 보이듯이 아주 보여준 사람. 내가 아주 그 표현을 썼어요. 하여튼 그 장작 한 방에 빡에서 탁 보여주듯이. 주변에 어느 어른을 대해도 리영희 선생님만큼 인간적인 분은 찾기 힘들 거려. 술을 마실 때도 그렇고 또는 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또는 어떤 소설을 보고 이야기를 할 적에도 그분에게 있어서 가치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면은 아마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상의 균형을 맞추는 일에 모든 열정을 바친 그는 2001년 11월 갑자기 쓰러졌다. 그날도 원고를 쓰다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다. 전신마비와 실어 증세가 찾아왔다. 모든 활동은 중지됐다. 이라크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인 미 해군 함정에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 굉음을 내며 발사됐습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향해 미국이 공격을 감행한 날, 리영희는 TV로 그 장면을 생생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의 은신처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펼쳐졌습니다. American and coalition forces are in the early stages of military operations to disarm Iraq, to free its people, and to defend the world from grave danger. 바로 그날 리영희는 다시 펜을 들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병석에 누운 리영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다.
전쟁 중단과 평화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을 그는 주저없이 거리로 나섰다.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함으로써 남북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증거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칠순을 훨씬 넘긴 그가 다시 펜을 든 이유는 이라크 전쟁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절박함이 그를 거리로 내몰았다. 왜 그 슬레가 막 그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런 데 나가서 발언했나 하면은 대순대로 내 병을 고쳐야 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국가와 미국의 통치 집단, 부시만이 아니라 그 집단의 본질을 한국인들이 모르거든. 미국이 마치 무슨 신성한 선량한 하나님과 같은 따위 지금도 그 이라크 전쟁도 베트남도 그렇고 그래서 이라크 전쟁 한국군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국익 함성한데 그건 돈벌이 좀 하겠다는 건데 지금 보세요. 벌써 다 들통나고 있잖아. 국익이 뭐야? 분단 시대,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와 폭력적인 군사 문화가 지배하던 시기. 그의 글은 많은 지식인과 젊은이들이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지난 90년대 군사 정권이 종식되면서 그는 자신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실의 역사는 아직 다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사라진 한쪽 날개를 되찾을 때까지 그의 독백은 여전히 빛이 되어줄 것이다.